어느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여성 종업원에게 이상한 짓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러자 여성은 곧 바로 충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이고 남성들은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리아입니다. 평소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 세계의 전통 무술과 현대적 가치라는 수업을 신청했어요. 제가 이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무술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기대되는 강의가 있었죠. 우리 학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술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특별 강의를 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각국의 전통 무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과 함께 강의가 시작됐어요. 제 옆자리에는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웨이린과 한국 유학생 아영이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이 수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보였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전통 무술의 현대적 가치라고 크게 적으시더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은 왜 21세기에도 전통 무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잠시 강의실이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어떤 학생은 자기 수양을, 또 다른 학생은 신체 단련을 이야기했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해 주셨어요. 모두 훌륭한 의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전통 무술이 가진 문화적 가치와 실용성의 균형이에요.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고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각 나라의 무술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이었죠. 강의실 뒤편의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 무술 사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각 무술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먼저 일본의 가라테입니다. 빈손이라는 뜻을 가진 이 무술은 손과 발을 이용한 타격 기술이 특징이에요. 특히 자기 수양과 예의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죠. 유도는 부드러운 길이란 뜻으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어서 중국 무술로 넘어갔어요. 중국의 쿵푸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한 기술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호랑이의 강인함, 뱀의 유연함, 학의 우아함을 배워 체계화했어요. 태국의 무에타이도 인상적이었어요. 무에타이는 8개의 타격점을 활용하는 무술입니다. 양손, 양팔꿈치, 양무릎, 양발을 모두 무기처럼 사용하죠. 태국의 전사 정신이 깃든 무술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전통 무술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각각의 무술에는 그 나라의 철학과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가라테의 예의와 극기, 쿵푸의 자연 친화적 움직임, 무에타이의 용맹함까지. 이것이 바로 각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죠. 저는 각 무술이 가진 독특한 특징들을 들으며 무술이 단순한 격투기술이 아닌 하나의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각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무술에 녹아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 이어질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각 나라의 무술에는 그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카포에라는 매우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춤처럼 위장해 만든 무술이에요. 음악에 맞춰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 특징이죠. 노예들의 저항 정신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는 무술입니다. 스크린에는 카포에라 수련자들이 음악에 맞춰 역동적인 동작을 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으면서도 강력한 발차기와 회전 동작이 섞여 있었죠. 러시아의 삼보는 좀 더 현대적인 무술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무무기격투라는 뜻을 가진 이 무술은 유도, 레슬링, 전통 무술을 혼합해 만들어졌어요. 특히 실전에서의 효율성을 중시하죠.
옆자리에 웨이린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의 우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슈는 중국 무술을 스포츠화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쿵푸의 동작들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했죠. 맨손 기술부터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곧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무술을 소개하실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무술인 태권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옆자리에 앉은 아영이를 살짝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죠. 태권도는 현대에 가장 과학적으로 연구된 무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발차기 기술의 위력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스크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실시한 각종 무술의 파괴력 비교 실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태권도의 발차기는 정말 놀라운 위력을 보여줍니다. 숙련된 태권도 선수의 발차기 속도는 시속 200km가 넘습니다. 이는 많은 스포츠카의 최고 속도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발차기의 파괴력이에요. 특히 돌려차기의 경우 무려 1000kg이 넘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 사자나 호랑이의 앞발 힘과 맞먹는 수준이죠. 자연계의 최상위 포식자와 견줄 만한 파워를 인간이 훈련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강의실에서 놀라는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죠. 자동차의 속도만큼 빠른 발차기라니 상상만으로도 아찔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발차기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인 기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현대에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되어 있죠. 특히 태권도만의 독특한 발차기 기술은 다른 무술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태권도의 특징을 설명하셨어요. 태권도는 발차기의 예술이라고도 불립니다. 옆차기, 앞차기, 뒤차기 등 다양한 발차기 기술을 구사하죠. 특히 높은 도약을 동반한 발차기는 태권도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웨이린이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웨이린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태권도는 중국 소림사의 무술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국은 중국의 무술을 배워서 변형한 것뿐이죠. 특히 발차기 기술도 소림사의 것과 매우 비슷해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영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저는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구나 중국에는 수천 년의 무술 역사가 있어요. 한국의 태권도는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무술의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죠. 웨이린의 말에 몇몇 중국 학생들이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죠. 교수님은 차분한 표정으로 웨이린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뭔가 말씀하시려는 순간 아영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아영이에게 쏠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말씀하세요, 아영 학생.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영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태권도의 기원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시겠습니다. 아영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무덤 벽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고구려 무덤에서 발견된 수박이라는 고대 무예를 그린 벽화입니다. 기원 후 3세기경의 것으로 맨손으로 하는 격투기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특히 발차기 자세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죠. 웨이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게다가 태권도는 단순히 과거의 무예를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 과학적 원리를 접목해 독자적인 기술 체계를 확립했어요.
특히 회전력을 이용한 발차기 기술은 태권도만의 특징이죠. 아영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태권도에는 도라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닌 심신의 수련을 통한 인격 완성을 목표로 하죠. 발차기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교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아영이의 논리적인 설명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태권도는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련되고 있고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이는 태권도가 가진 독자적인 가치를 세계가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라는 게 실제 상황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웨이린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화려한 발차기는 보기에만 좋을 뿐이에요. 실전에서는 중국 무술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 전통 무술은 실전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요. 태권도처럼 보여주기 식이 아니에요. 웨이린의 도발적인 발언에 강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몇몇 중국 학생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학생들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죠. 하지만 그때 교수님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웨이린 학생, 무술의 실전성을 논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려는 듯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이제 정말 흥미로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얼마 전 중국 SNS에서 화제가 된 CCTV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중국 산둥성 진안시의 한 허거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CCTV 화면에는 평범한 식당 내부가 보였죠. 잘 보세요. 곧 술에 취한 손님 2명이 등장할 겁니다. 영상에서는 술에 취한 듯한 두 남성이 여성 종업원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 종업원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이제 주목해서 보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여성 종업원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어요. 그녀는 순식간에 몸을 돌리며 첫 번째 남성을 제압했고 바로 이어서 날아온 완벽한 발차기가 두 번째 남성을 강타했어요.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이 여성 종업원의 동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재생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이 1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웨이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이 종업원의 동작을 보세요. 발차기의 정확성, 타이밍, 그리고 파괴력까지.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의 태권도입니다. 교실 안은 완전히 술렁였어요. 특히 아까 태권도를 비웃었던 학생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성분의 힘이 아닙니다. 상황을 완벽하게 제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자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무술의 정신 아닐까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아영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교수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 종업원은 어떤 분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녀의 정체는 더 흥미롭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저는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왠지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 여성분은 중국 전국 청영대회 우승자이자 산둥성 태권도 대회에서 4연패를 달성한 챔피언입니다. 현재는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부업으로 이 허거집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그날도 일손이 부족해서 돕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의실에서 놀라는 탄성이 또 한 번 터져 나왔어요. 태권도 챔피언이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나 봐요. 가게 운영과 선수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이렇게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태권도의 실전성이 증명된 것이
아주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놀라는 탄성이 또 한 번 터져 나왔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태권도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한국으로 유학까지 가서 본격적으로 수련했다고 하네요.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여 그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태권도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무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에서 수련할 때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닌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태권도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에요. 웨이린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성들에게 자기 방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태권도의 실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성들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터뷰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식당에서 종종 일어나요. 취객들이 여성 종업원을 희롱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태권도는 저에게 자신감과 힘을 주었고, 이제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그 힘을 전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시고 학생들을 둘러보셨어요.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무술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한 싸움의 기술이 아닌 자기 방어와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서 말이죠. 강의실은 깊은 감동에 빠진 듯 했어요. 특히 여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죠. 마치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처럼요. 하지만 교수님, 웨이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가득했죠. 저 사람이 중국인인데 어떻게 한국 무술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중국의 무술을 배워서 저런 기술을 익혔을 텐데. 웨이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교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웨이린 학생, 현재 중국의 태권도 현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스크린에는 놀라운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현재 중국 내 공식 등록된 태권도 선수만 65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태권도 수련 인구는 무려 5천만 명이 넘죠. 특히 최근에는 도장마다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수련생을 받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웨이린의 눈이 커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태권도가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이자 무술입니다. 특히 실전성과 과학적 체계성을 인정받아 젊은 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죠. 더구나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는 점도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중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태권도를 배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실용성과 교육적 가치 때문입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예의와 인내, 자기 극복을 가르치는 전인 교육의 도구로 인정받고 있어요. 웨이리는 점점 작아지는 듯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많은 무술 전문가들도 태권도의 체계성과 실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여러 무술 도장에서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도 있을 정도죠. 잠시만요. 웨이린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외쳤어요. 영상 속 그 종업원은 분명 중국에서 태권도를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태권도 사범들이 많이 있다고요. 굳이 한국까지 가서 배울 필요가. 교수님은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화면에는 그 종업원의 또 다른 인터뷰가 나왔어요. 중국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였죠. 기자가 그 종업원을 향해 물었어요. 태권도는 어느 나라의 무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태권도는 당연히 한국의 고유 무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련할 때 가장 깊이 느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태권도에는 한국의 정신과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존중하고 배우고 싶어서 한국행을 선택했던 거죠. 웨이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죠. 그리고 덧붙이자면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이 시대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영상이 끝나자 교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무술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싸움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교수님은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무술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무술 문화가 있고 그 속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신이 깃들어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다양한 나라의 무술 수련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현대 사회에서 무술은 단순한 격투 기술을 넘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자기방어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죠. 방금 본 영상에서처럼 말이에요. 교수님의 시선이 웨이린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향했어요. 무술은 또한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인내, 절제, 예의를 배우는 과정이죠. 이러한 가치들은 국적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공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술이 문화 교류의 훌륭한 매개체라는 점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한 중국인 여성이 한국의 태권도를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무술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강의실에는 깊은 울림이 퍼져나갔어요. 이제 모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마치 무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처럼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제 노트북을 천천히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양의 무술 문화가 궁금해서 신청한 수업이었는데 오늘 강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었죠. 각 나라의 무술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태권도의 과학적인 체계와 실용성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무술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예술이자 과학이었으니까요. 아리야, 강의 어땠어?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아영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그 영상을 보면서 태권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응, 맞아. 우리나라의 무술이라 자부심이 느껴지더라. 아영이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죠. 사실 나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어졌어. 제 말에 아영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우리 학교 태권도 동아리에 같이 들어갈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캠퍼스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문득 오늘 본 그 중국인 여성 종업원이 떠올랐어요. 그녀처럼 저도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 저는 무술을 단순한 격투 기술이 아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아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태권도를 선택한 제 결정이 더없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답니다. 이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단순히 무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고유의 무술 태권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권도를 중국의 무술이라 우기는 중국 학생을 보니 화가 났지만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워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여성 종업원을 보니
태권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을 향해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출입국 관리 직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오늘 수업은 동아시아 정세와 국제관계였죠. 평소와 같이 조용한 강의실에서 PPT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강의를 시작하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9개국 국민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교수님은 칠판에 해당 국가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으셨어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한국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PPT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중국은 2024년 11월 8일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하며 한 번 입국할 때마다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죠. 교수님은 칠판에 허용되는 입국 목적들을 적으셨어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그리고 경유. 이 4가지 목적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여전히 기존처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런 설명을 들으니 중국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15일이라는 기간은 짧아 보일 수 있지만 비자 발급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으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 발표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 앞을 천천히 거닐며 말씀하셨어요. 주중 한국 대사관 측에서는 예고도 없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선정된 국가들의 면면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특별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8개의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이 조합이 매우 독특하지 않나요? 수업을 듣던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하필 이 국가들일까?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무비자 입국 허용인데 다른 국가들은 일종의 카모플라주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는 분명 중국의 깊은 속내가 있을 터였으니까요. 더구나 주중 한국 대사관조차 갑자기 통보받았다는 사실은 이 결정이 얼마나 전격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교실 안은 이제 완전히 긴장감 넘치는 토론의 장이 되어 있었죠. 평소의 지루한 수업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우리 모두 중국의 이런 결정이 단순한 관광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교수님은 이전 중국 비자 발급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중국의 이런 결정이 왜 큰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 한국인들이 중국 비자를 받기 위해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네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더니 중국 비자 신청서 양식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이 신청서는 매우 상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에게 회사 상사의 집 주소까지 요구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비용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비자 수수료는 물론이고 비자 대행 수수료까지 합하면 한 사람당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려면 비자 발급 비용만으로도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써야 했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비자 센터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비자센터의 느린 처리 속도는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켰습니다. 급한 출장이 잡혀도 최소 5일은 기다려야 했고 성수기에는 2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게다가 한번 제출한 서류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비자 사진은 또 다른 난관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들 여권 사진 찍어본 경험 있으시죠? 중국 비자 사진은 그보다 더 까다로웠어요. 배경색이 정확히 흰색이어야 하고 귀가 완전히 보여야 하며 안경 테두리가 눈을 가리면 안 되고 이런 세세한 규정들 때문에 보통 2~3번은 다시 찍어야 했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중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려다가 비자 문제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추가 심사를 받는 경우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왜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이 그토록 큰 뉴스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한국인들이 겪어왔던 불편과 고충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정책 변화의 이면에는 항상 더 깊은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진지해졌어요. 이제 중국의 속내를 들여다볼 차례였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 시간입니다. 왜 중국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특히나 한국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교수님은 칠판을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목적, 둘째는 정치 외교적 목적이에요. 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관광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은 중화권을 제외하면 최대 관광객 유입국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만 해도 6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했죠. 이는 엄청난 관광 수입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현재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어 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는 매우 중요한 경제 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정치 외교적 목적입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죠. 또한 최근 있었던 한국인 간첩 혐의 구금 사건으로 한국 내 반중 정서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적 여론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무비자 입국이라는 파격적인 선물로 말이에요. 교수님은 칠판에 동아시아 지도를 그리시며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설명하셨어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10만 명 규모의 군대 파견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과 무기를 지원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된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는 중국에게 큰 딜레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완충지대로 여겨왔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이런 구도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은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는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이번에는 다른 도표를 그리셨어요. 여기에 더해 한미일 3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3국 정상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국은 실시간 미사일 경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연합 군사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안보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협의를 하는 핫라인도 만들었죠. 이는 사실상 동맹 수준의 협력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포위하는 형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일본과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뒤로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결국 중국은 이런 포위망을 깨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을 공략한 겁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은 그 첫 번째 카드였던 거죠. 반도체 산업 측면도 빼놓을 수 없죠. 교수님은 반도체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거죠. 결국 이번 무비자 정책은 단순한 관광 진흥책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 회복과 정치적 고립 탈피,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역학관계 속에서 중국이 선택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중국이 재평가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정책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무비자 정책이 발표된 직후 한국인 관광객의 중국행 항공권 예약이 전주 대비 2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체 여행 예약이 전월 대비 91%나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이는 정책 변화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죠. 여행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주요 관광지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과거에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 위주였다면 이제는 장가게 같은 자연 관광지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교수님은 장가게의 웅장한 사진을 화면에 띄우셨죠. 장가게는 후난성에 위치한 국립공원입니다. 3,000개가 넘는 석영 사암 봉우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이 독특한 경관은 영화 아바타의 할렐루야 산맥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젊은 세대들이 특히 장가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SNS 영향이 큽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장가계의 아름다운 풍경이 화제가 되면서 직접 방문해서 인증샷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장가계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갑자기 중국 여행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 것 같았죠. 하지만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진지해졌어요. 이렇게 급증하는 관광 수요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최근 발생한 입국 거부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지난 11월 15일에 있었죠. 한 한국인 사업가가 중국 입국을 시도했다가 과거 결핵 이력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교수님은 중국의 결핵 관련 입국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은 결핵에 대해 특별히 민감한 태도를 보입니다. 인구가 많고 의료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전염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거든요. 특히 결핵은 중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어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죠.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의 전염병 관리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특히 우한에서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국제적 비난을 겪은 후 중국 당국은 어떤 전염성 질환도 자국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죠.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심리가 결핵과 같은 다른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완치 증명 방식이에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죠. 중국은 자국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완치 증명서는 신뢰하지 않는 거죠. 게다가 결핵 완치 판정을 받더라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입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강화된 중국의 방역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엄격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중국은 이것이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점을 애써 감추려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전부터 해오던 일반적인 방역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죠. 아마도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일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더욱 황당합니다. 교수님은 다른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한 관광객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어요. 호텔 예약증과 관광지 입장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관광객의 경우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세세한 일정을 묻더니 즉흥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중국 측은 정확한 일정이 없다는 것은 관광 목적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했다는 거죠. 제가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그럼 무비자 입국을 하려면 모든 일정을 미리 빡빡하게 잡아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에게 구체적인 일정표, 왕복 항공권, 호텔 예약증,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정 증명까지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교실 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관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네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순간 뒷자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유학생 치엔이었죠. 평소에도 수업 중에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자주 하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치엔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전부 중국으로 몰려드는 걸 보면 확실히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게다가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면서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오죠. 서류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여행을 가겠다는 건지. 교실 안에 한국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한국 관광객들은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민폐만 끼쳐요. 중국 상인들한테 무례하게 구는 것도 봤고요. 음식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떼쓰고 음식 먹고 병났다고 뒤집어 씌우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말이 없는 편인데 이번만큼은 꼭 해명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이미지가 나쁘다면 왜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한국은 중화권을 제외하면 최대 관광객 유입국이에요. 치엔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게다가 현재 중국은 반도체 제재 극복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 공급이 막힌 상태죠. 특히 3나노, 5나노 같은 첨단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거기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10만 명 규모의 군대 파견을 약속했잖아요.
실제로 포탄과 무기도 지원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과 정상회담까지 가졌죠. 반면 시진핑 주석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건 중국에게 큰 위기감을 주고 있을 거예요. 더구나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잖아요. 실시간 미사일 경보 공유 시스템도 만들고 연합 군사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교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우리의 설전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교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우리를 진정시키셨어요. 잠깐 진정들 하시죠. 사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노트북을 열어 최근 수집된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중국 공항의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으로 고의로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공항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IT 기업 임원이 중국 지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출입국 관리 직원은 분 단위로 디테일한 일정표를 요구했고 심지어 미팅 참석자 전원의 연락처와 직급까지 요구했답니다. 당연히 즉석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는 불가능했고 결국 입국이 거부됐죠. 두 번째는 더 황당한 케이스예요. 한 가족 여행객이 모든 관광지의 예약 확인서를 요구받았습니다. 일부 관광지는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려 했는데 이걸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어요. 계획성 없는 여행이라는 이유였죠. 세 번째는 한 대학생의 사례인데요.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려 했던 거죠. 출입국 관리 직원은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도 친척의 호구부, 90일 이내 발급된 거주 증명서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한 요리 연구가는 중국 전통 음식을 배우러 갔다가 쿠킹 클래스 예약증이 위조 의심된다며 입국을 거부당했고 사진작가는 촬영 장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상업활동 의심이라며 발이 묶였죠. 심지어 중국어를 너무 잘한다며 스파이 의심을 받은 유학생의 사례도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광저우 공항의 사례였습니다. 한 출입국 관리 직원이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한국인 입국 거부 인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들은 한국인 입국을 거부할 때마다 점수를 매기고 서로 경쟁하듯 이를 공유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중국 여행 보이콧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주요 여행사들도 중국 단체 여행 상품을 축소하기 시작했죠. 이런 행태는 명백한 차별이며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일부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이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무비자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이런 충격적인 진실은 국제관계에서 정부 정책과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고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치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이 일부 공무원들의 편견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책의 성공은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수업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거든요. 국제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정부 간의 정책과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개개인의 태도와 인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양국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에게 입국 거부를 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혹시라도 중국에 가야만 한다면 꼼꼼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